그다음에 올해 가격 패턴이 작년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연초에 쫙 오르다가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횡보. 그다음에 10월 말부터 상승. 이게 작년 패턴이에요. 그 패턴을 따라가도 1월에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1월에 조정이 원래 나올 확률이 굉장히 있고 또 하나 있는데 대선이 있던 해에 그 다음에 취임하는 1월에 항상 조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재무부 장관도 스콧 베센트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친암호화폐 진영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SEC 새로운 의장 폴 애킨스. 네. 이 사람도 친암호화폐 진영이에요. 그 네. 친암호화폐 인사들이 이제 주요 자리에 앉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어느 정도는 이미 트럼프가 말했던 대로 되어가고 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암호화폐 대통령으로 불러달라는 트럼프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죠. 그 이후로 이제 코인 시장에 뭐 불장이 왔다 하면서 지금 뭐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을 쓰신 신민철 작가님 모시고 이제 불장이라고 하는 지금 코인 시장에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 주의할 점은 없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한 3, 4개월 만에 좀 나와주셨는데 그때가 어찌 보면은 좀 단기적으로 좀 저점 구간이었던 것 거의 같긴 뭐 합니다. 바닥에 그때 한 8천 정도 네. 때. 그래서 그때 그 나오셔가지고 이제 조만간 이제 뭐 가을 지나가지고 그쵸. 막 올라간다 했는데 댓글이 안 좋았거든요. 뭔 소리냐, 뭐 계속 지지부진하다 그랬는데 막상 이제 한 9월 말 10월쯤 되니까 그런 댓글들이 이제 모두 사라져가지고 네. 제가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그때도 뭐 아마 앞으로 뭐 계속 올라갈 것이다, 뭐 꽤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사실 일반적인 투자 뭐 이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서 네. 그때 나올 때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나요? 비트코인은 막상 상승하면은 네. 이제 보고 탑승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는데 또 네. 계속 가니까 네. 그래서 다들 탑승을 하려다 보니까 좀 빠져주면 탑승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데 또 안 빠지고 또 다시 가고 막 또 빠져도 더 기다려야지 하고 바뀌니까 다시.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 심리적으로 참 힘든 투자처인 것 같기도 해서 아마 좀 오늘 작가님하고 얘기 나누면 좀 도움되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제 밤 오늘 새벽이죠. 네. 그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발표를 해서 0.1가 내려갔는데 그쵸. 발표 나자마자 지금 그 암호화폐 시장 쪽이 쫙 빠지기 네. 시작했어요. 네. 이거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금리 인하 자체는 모두가 예상했던 거고요. 네. 네, 문제는 그 이후에 연준의 태도인데 연준이 원래 지난 9월에 그 발표했을 때만 하더라도 내년에 4차례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했는데 네. 이번에 2차례로 줄였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히 비트코인처럼 유동성과 연관성이 깊은 자산들 금도 2% 넘게 빠졌거든요. 네. 근데 금은 비트코인보다 시총이 8배 더 크잖아요. 걔가 2% 넘게 빠졌고 S&P가 3% 빠졌잖아요. 네. 그럼 비트코인은 유동성과 연관성도 S&P보다 더 크고 시총도 그거보다 훨씬 작은데 이 정도 빠지는 거는 뭐 사실 당연한 거에 가깝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트들은 막 한 7, 8%씩 막 쫙 빠지는 것 같은데. 알트가 근데 의외로 비트보다 뭐 그렇게 더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요? 왜냐면 비트는 그 전에 막 갔었잖아요. 네. 알트는 최근 조금 못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생각보다 알트가 더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거는 그냥 지나가는 어떤 잔바람 같은. 네. 근데 이제 이게 잠바람일지 아닐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게 지금 네. 이 촬영일 기준으로 현재 시간 기준으로 일본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기는 했는데 네.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할 거란 말이죠. 조금 있으면은 이제 일본은행 그 우에다 총재가 네. 기자회견을 해요. 네. 여기서 내년도에 대한 전망을 얼마나 매파적으로 하냐 비둘기파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또 당장 가격 전망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단기적인 거긴 한데 어차피 네. 내년에 일본은 금리 인상 한 2번 정도는 무조건 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뭐 1월이냐 3월이냐 뭐 차이가 있겠어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뭐 단기적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게 지금 조정이 한 번은 오기는 와야 돼요. 네. 예, 원래 연말 연초에 조정이 한 번은 오는데 그게 이제 12월에 오느냐 1월에 오느냐 그거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원래 조정이 한번 와야 된다라는 거는 뭐 과거에 어떤 패턴이 있는 네네. 건가요? 반감기 무조건 다음해 1월에 원래 조정이 왔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가격 패턴이 작년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네. 뭐 연초에 쫙 오르다가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횡보. 그다음에 10월 말부터 상승. 이게 작년 패턴이에요. 네. 근데 올해 완전히 똑같죠. 1월부터 3월까지 그러네요. 폭등,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횡보, 10월 말부터 상승. 완전히 네.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작년에도 그 해 다음에 1월, 그러니까 올해 1월이죠. 네. 올해 1월 기억하시겠지만 ETF 승인되고 20% 빠졌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패턴을 따라가도 1월에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1월에 조정이 원래 나올 확률이 굉장히 있고 또 하나 있는데 대선이 있던 해에 그 다음에 취임하는 1월에 항상 조정이었습니다. 이거는 네. 모든 위험 자산 시장. 네.
그게 지난 100년간의 주식시장의 역사거든요. 이걸 보더라도 1월에 조정. 근데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후 240일째 되는 주에 조정이 왔었어요. 네. 그게 이번 주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 패턴을 따른다면 이번 주부터 조정인 거죠. 그러니까 12월, 1월에 지금 악재들이 좀 많이 네, 모여 그러니까 있다. 뭔가 한 번은 조정을 가야 돼요. 어. 조정을 가야 되는데 그 여기서 말하는 조정이란 거는 어제 이제 최대 한 9% 정도 빠지긴 했는데 9% 빠진 건 사실 조정은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그리고 이게 또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만에 반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정이라기보다는 차익 실현이라고 봐야 되고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뭐 한 2주 이상에 걸쳐서 20% 비트코인의 경우는 20% 이상 하락하는 거. 그 정도는 돼야 진짜 조정이기 때문에 그 정도 조정은 아직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정인지 그냥 잠깐 빠졌다 가는 건지는 아직은 불확실하고 한 번은 12월이나 1월에 비트코인이 20% 정도는 또는 그 이상으로 빠지는 조정이 한 번은 올 것이다. 좀 의문이 드는 게 네.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 얘기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어떤 이런 패턴 때문에 이번에 네. 또 일어난다는 얘기들을 이제 하시는데 네. 또 그게 또 이렇게 막 맞아 들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주 잘 맞죠. 근데 사실 뭐 네.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과거에 일어나는 일이 뭐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 네. 경우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코인은 뭐 이렇게 좀 뭐 패턴화가 되는 건가요? 또 그 패턴이 어느 정도는 맞아요. 예를 들어 9월이 최악이 되는 거 거의 맞죠. 그다음에 11월, 12월로 갈수록 좋아지는 거 이번에도 다 맞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근데 주식보다 비트코인이 훨씬 더 패턴성이 강해요. 근데 그 이유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주식과 같은 어떤 그런 현금 흐름과 같이 실적과 같은 다른 가격을 결정하는 변수가 없어요. 뭐 아무것도 네, 없으니까. 오직 게임 이론. 게임 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과 수요의 역학으로만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 가격을 굉장히 많이 좌우지우지하면 단기적으로는. 네. 장기적으로야 당연히 채택이 많이 되고 더 많은 자금이 몰려들어서 가격이 오르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주식보다 훨씬 더 많이 작용해요. 예를 들어 주식은 이번 달 뭐 예를 들어 중순쯤이 꺾이는 지점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아. 그럼 과거 패턴 필요 없이 오르는 거죠. 네. 근데 비트코인 그런 거 없잖아요. 뭐 그러니까 지금쯤에 기댈 곳이 없구나, 여기는. 네. 지금쯤에 원래 떨어지던 시점이었으면 다 팔아요. 그러니까 또 막상 파니까 진짜 빠지냐면서 또 팔고. 그러면서 심리를 굉장히 많이 탄다는 측면이 있겠고 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반감기 그러니까 앞에 거랑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되는 건데 공급과 수요의 역학에 의해서 가격이 저항해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반감기라는 이벤트가 있고 이 이벤트를 기점으로 3년 상승 1년 하락의 4년 사이클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해져 있는 하나의 이벤트에 따른 사이클 패턴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세부적인 패턴도 그 사이클 패턴 내에서의 작은 패턴들을 형성하면서 따라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확률이 이제 상당히 높다. 네, 그렇죠. 100%는 아니지만 네. 주식이나 다른 자산보다 그런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도 한 20% 정도. 과거에는 30% 이상이었어요. 30%. 근데 이번에는 30%. 시가총액이 높으니까 30%까지는 아닐 것이다. 그러면 뭐 단순 계산하면 지금 뭐 1억 5천이니까 1억 초반까지도 막 확 내려갈 수도 있다. 맥시멈은 1억 초반까지도 가능하고 아니면 한 1억 2천 정도까지. 네. 그 정도면은 상당히 좀 빠지는 거일 수 있을 그쵸. 것 같고. 네. 그러면 아마 지금 투자하시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너무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야라는 약간 공포도 네. 느껴질 것 같기도 하는 수치네요. 그건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원래 비트코인한테 투자한 사람들은 뭐 그 정도는 그냥 뭐 네. 그러니까 그 오늘 보니까 막 한 7% 8% 빠진 네. 그런 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은 7, 8%면 정말 네. 폭락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러니까 1억 투자했는데 갑자기 800만 원 날아간 네. 거잖아요. 하루 만에. 네. 하루만 있다 할 걸. 뭐 이런 네. 정도의 충격인데 네. 이 동네에 계신 분들은 뭐 그런가 보다. 그렇죠. 뭐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옆집 개가 짖는 소리 정도 그냥. 그렇지만 어쨌든 꽤나 센 하락의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네, 게 20%나 또 그 이상 갈 수 있는 12월에서 조정이 1월 사이에. 12월 1월 중 어딘가에서. 그럼 이게 뭐 예전에도 계속 반복은 되었었던 네, 맞아요. 어떤 그런 네. 근거는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미국에서 지금 금리 인하한 거는 약간의 그냥 시세 차익 뭐 실현 정도의 그냥 아직까지는 단기 그걸로 정도로 보여요. 네. 보일 수 네. 있다. 그러면은 저번에 우리 뭐 지금 계엄령 하고 지금 뭐 탄핵 정국 뭐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한번 8천만 원까지 막 빠졌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비트코인은 어찌 보면 이제 글로벌 자산인데
우리나라 어쨌든 뭐 탄핵 전국 때문에 뭐 계엄령 선포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업비트 시장만 지금 쭉 빠지는 거지 다른 네. 데는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대로 있었죠. 그럼 이렇게까지 던질 이유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로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그만큼 비트코인은 심리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우선 겁나서 던졌다. 네, 심리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자산이라는 그 특징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아직도 좀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게 있을 것이고, 결정적으로는 그 계엄 사태로 인해서 국내 거래소가 중단될 것이다 라는 공포가 있었겠죠. 그게 있었을 수는 있겠다. 네, 그러면 네. 거래소에서 더 이상 내가 돈을 못 빼니까 네. 빨리 빼려고 그렇게 해서 팔았던 게 크겠죠. 네, 하긴 뭐 계엄이 뭐 몇 시간 만에 끝나서 그렇지 만약에 네, 진짜 장기 뭐 지속카드, 그랬으면은 네. 뭐 앱 다 문 닫고 네, 네. 우선 뭐 중단하고 동결시킨다 네, 이랬다면은 이제 네. 공포감이 있었을 수 그쵸. 있겠네요. 근데 그거로 인한 공포감은 이제 초반에 가격 빠지는 거고, 네. 그 이후에 빠진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막 빠지니까 무서워서 팔던 사람들이겠죠. 네. 그러면은 그때 거의 8천까지 내려갔다가 순식간에 1억 4천 다시 회복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럴 때 오히려 또 뭐 엄청 돈 번 사람들도 있었겠죠.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서 살려고 하면 절대 못 사고요. 네. 또 거래 자체도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때 거의. 그때는 뭐 막 네. 안 들어가지고 막 네, 그러니까. 미리 다 걸어놓은 것만 걸렸겠죠. 네. 그러면 정말 설마 여기까지 빠지겠어 하고 그냥 막 걸어놓은 분들이 잡았겠네. 그렇죠. 네. 그분들은 이제 순식간에 뭐 40~50%씩 그쵸. 벌었던.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오히려 뭐 이렇게 선물이나 뭐 이런 거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뭐 큰 충격받고 뭐 이런 일들도 생기는 건가요, 이게? 일단 국내 시장에서는 선물이 선물이 없기 없으니까. 때문에 상관이 아. 없고요. 네, 해외 시장은 당연히 글로벌 시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죠. 그러면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비트코인 정말 뭐 초보자들이 네. 그냥 이렇게 샀다가 겁나서 막 던지고 거의 이런 그런 것들. 영향이 컸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냥 뭐 초보자들이 좀 약간 손해를 봤다 뭐 이렇게 봐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겠네요. 네, 네. 그러면 지금의 어떤 시장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아니면 좀 제한적으로 영향을 주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좀 네. 시총도 커지고 해서. 글로벌 시장 자체가 지금 소비자 시장이 더 이상 아니거든요. 네. 소매 투자 시장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이고, 한국 뭐 업비트가 뭐 거래량 뭐 몇 이내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현물 거래량 위주인데 실제로는 해외에서는 선물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는 거의 없다. 그렇게 보시면 그럼 됩니다. 이제 국내 시장은 큰 의미가 없다. 저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이것도 예전에는 뭐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랬던 거고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근데 저도 김치 프리미엄이 장기적으로 이제 점점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네. 점진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소매 투자자들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비트코인을 좀 기점으로 해서 나머지들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소매 투자자들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또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네. 대부분의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외로 옮기려고 할 때 이런 해외 거래소와 입출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굳이 김치 프리미엄이 과거처럼 이렇게 붙어야 될 필요가 좀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이제 훨씬 더 이제 자유롭게 좀 이동도 그렇죠. 되고. 네, 과거에는 국내에서만 그 코인을 사야 됐잖아요, 비트코인을. 네. 그러면은 해외 거래소 이동 못하는 사람들 많고, 이동할 때 여러 가지 시세 차익이나 불편한 점 때문에 그냥 국내 거래소에서 무조건 샀거든요. 네. 그러면 국내 거래소에서만 무조건 살려다 보면 당연히 프리미엄 붙어도 사야만 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특히 스테이블 코인 이용해서 시세 차익, 그런 좀 시세 변동 이런 걱정 없이 옮기는 게 쉬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꼭 국내에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을 때 국내 거래소에서 사야만 할 필요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는 어느 정도 연동해서 같이 갈 것이다. 네, 다만 그래도 역시 불장이 오면 붙을 것이다. 아직 불장이 안 온 거예요. 아직도 아니죠. 네. 아직도 아니에요. 이 정도는 그냥 미지근한 것도 네, 안 되는 알트 거예요. 완전 불장이 와야지 이제 네. 국내에도 불장이 올 것 같다. 왜냐하면 국내는 절대적인 알트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는요? 네. 그게 어떤 의미예요? 알트코인 투자자가 훨씬 많은 시장이에요. 훨씬 많아요. 네, 한국은. 시총은 더 커도. 비트코인 더 커도 네. 알트코인 투자자 비율이 훨씬 많은 시장. 한국. 투자자의 비율이 많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숫자가? 네, 전체 투자 비중 중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50% 이상 훨씬 많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봤던 자료로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비중의 비트 비중이 한 20%? 네. 그럼 100명 중에 80명은 알트코인 그렇죠. 투자한다는 알트코인 거예요? 투자를 한다는 거죠.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코인을 투기성으로. 네, 근데 거기는 세금이 없는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세금이 없다 보니까 더욱더 투기성으로만. 어차피 뭐 이왕 버는 거 한 네. 번에 쫙 벌자. 그렇죠. 아. 뭐 알트 사서 그냥 뭐 데이 트레이딩 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주식은 다 세금이 계속 붙잖아요. 네. 근데 지금 코인은 세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코인 시장으로 많이 몰리기 쉬운 거죠. 그래서 뭐 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 자산의 가치를 보면서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기보다는 당장 이제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알트코인을 보면서 단기적인 투자 마인드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시장이다. 한국 시장은. 네. 거기에는 세금이 없는 것도 분명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럼 여기는 이제 현물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성격이나 성향상 네. 뭐 비트코인 정도는 너무 느리다 뭐 이런 그쵸? 느낌으로 네, 가는 네, 거죠. 네. 현물이어도 뭐 이름도 성도 모르는 코인들 사도 막 하루에 10배씩 오르고 하는 경우 있으니까. 네. 그러면 거의 뭐 선물 투자 맞먹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20% 정도만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외국 쪽은 아까 선물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 바이낸스 뭐 이런 데서 막 그쵸. 선물 투자 막 네. 하는 것 같던데 네. 그런 쪽으로는 한국인들이 뭐 많이는 안 하나요? 아직까지는 많이 안 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바이낸스라고 하는 거 어쨌든 한국어 지원도 안 되고 네. 대부분의 해외 거래소가 한국어 지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한국인들이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 만약에 이번에 세금이 정해졌으면 좀 더 옮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해외 거래소랑 그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해외 거래소에서 내가 뭐 했는지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로 좀 더 많이 갔을 수가 있는데 세금이 또 2년 유예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덜 가려고 한다. 다만 계엄 사태 때문에 한국 거래소를 좀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해외 거래소는 그러면은 네. 덜 불안한 건가요? 뭐 거기는 어떤 뭐 리스크는 없는 건가요? 반대로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가 그렇죠.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해외 거래소도 있는데 규모가 작은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뭐 해킹을 당한다거나 먹튀를 한다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지만 네. 뭐 바이낸스 같은 이런 코인베이스 이런 규모가 굉장히 큰 거래소는 그런 위험성은 없고 네. 다만 좀 해킹에 대해서 국내 거래소보다 좀 더 취약한 거는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킹 당하는 거죠. 자기 계정이. 내 예, 계정이 여기에 대해서는 국내 거래소보다는 좀 취약한 면이 있어요. 국내 거래소는 예를 들어서 뭐 출금을 내가 갑자기 큰 걸 한다고 하면 전화 오고 막 소명하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되게 불편해 보이지만 막상 해킹에 대한 브레이크는 되는 거예요. 네. 해외 거래소는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내 계정이 해킹만 되면 그냥 다 털리는 거예요. 계정 보안을 진짜 철저히 해야죠. 예. 그럼 보통은 뭘 추천하세요? 뭐 어떤 굳이 뭐 선물 투자를 네. 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면은 뭐 업비트 정도. 저는 업비트에서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예,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게 사실 더 좋긴 하죠. 글로벌 시대를 따라가면서 네. 하는 것이. 네. 뭐 선물 투자도 뭐 가능하고 하니까. 아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랄까요? 그 어떤 가치 판단을 할 만한 어떤 실적이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보통은 어떤 뭐 뉴스나 기사거리가 나오면서 막 상승하고 하락하고 막 이런 일들도 막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구글에서 뭐 양자 컴퓨터 칩을 뭐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또 갑자기 또 쭉 빠지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영상들 댓글에 양자 컴퓨터 나오면 비트코인 다 제로 된다. 디지털 쓰레기 뭐 이런 얘기 막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양자 칩 뭐 양자 컴퓨터 이런 거랑 이렇게 하락이 바로 연동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뭐 당연히 그거는 불확실성 때문이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 거의 90%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격이 좀 하방 압력을 받는 것이고요. 네. 네,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저도 뭐 양자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고 이제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나 자료들이나 뭐 논문들이나 이런 거를 네. 최대한 많이 본 바에 따르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양자 기술은 아직 뭐 택도 없이 멀었다. 네, 이번에 구글에서 발표한 윌로우 칩도 현재 비트코인을 해킹할 수 있는 수준의 1만 분의 1도 안 되는 네.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멀었고 뭐 기술 발전이 점점 더 빨라지기 때문에 뭐 혹자는 정말 빨라지면 5년이나 10년 후라는 네. 얘기도 있는데 제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평균 낸 결과로는 아직도 뭐 몇십 년 후인지 정확히 그 가늠할 수 없는 그러니까 수십 년 후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언젠가는 기존의 암호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이미 대비는 거의 되어 있어요. 그래요. 양자 내성화 암호화 체계가 네.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고 그거보다 더 성능 좋은 체계도 한 5년 이내에는 완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비트코인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업로드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절반 이상의 비트코인의
노드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노드들의 동의를 받아서 프로그래밍을 업데이트하면 되는 거죠. 그걸 뭐 전문 용어로는 하드포크라고 하는데 네. 그냥 업데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호화 체계를 업데이트한다. 그걸 하면은 양자 네. 컴퓨터에 대해서 내성이 생길 수 있게 업데이트가 가능한 그렇죠. 기능은 이미 네, 이미 있고 구현이 됐다. 그보다 더 상위의 것들도 개발되고 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생기면 막 채굴 속도가 뭐 엄청나게 빨라지고 뭐 이러는 네. 건 아니에요, 혹시?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을 조금만 아시는 분이면은 당연히 아실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2주마다 채굴 난이도를 재조정합니다. 네.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서 채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 그럼 바로 그 채굴 난이도를 업그레이드 해버려요. 그럼 다시 원래 속도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그냥 걱정과 우려에 의한 그쵸. 일시적인 하락도 이런 거지. 그쵸. 이 대세를 바꾸거나 이러기는 어렵다. 어렵죠. 네. 그러면 결국에 양자 컴퓨터에 대한 우려는 그냥 우선은 좀 접어둬도 된다. 네, 그렇게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제 세금이 좀 이렇게 유예된 거 이거는 오히려 좀 호재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어차피 글로벌 자산화가 됐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또 없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큰 의미는 없지만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호재가 되겠죠. 그럼 어쨌든 자금의 추가 네. 유입이 좀 된다고 봐야 될까요? 뭐 국내에서는 당연히 더 될 수 있고 또 해외에서 거래했던 것을 국내에 가져와서 판다거나 할 때도 어쨌든 내후년까지는 세금이 없는 거니까요. 네.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뭐 그 자체로 엄청난 호재죠. 근데 뭐 전 세계적인 영향력은 그렇게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른 나라들은 뭐 코인을 뭐 과세하거나 네, 아니면 또 과세 다 반대로 하죠. 또 네.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뭐 크게 영향은 좀 안 받는 건가요? 근데 이미 뭐 과세가 대부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또 트럼프도 코인 세금도 음, 감면해주겠다고 이런 네.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가 된다 그러면 그건 영향력이 상당히 있겠죠. 음. 네. 실제로 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지만. 그럼 지금 얘기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네. 트럼프가 저기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네. 말을 막 많이 뭐 엄청나게 좀 약간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약간 좀 조용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뭔가 지속적으로 네,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네, 하나요? 얼마 전에도 CNBC 나와서 내년 이후에 네. 암호화폐 그다음에 AI 관련해서 좀 엄청난 게 있을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재무부 장관도 스콧 베센트라는 사람이죠. 네. 이 사람도 친 암호화폐 진영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SEC 새로운 의장 폴 애킨스 네. 이 사람도 친 암호화폐 진영이에요. 네. 그 친 암호화폐 인사들이 이제 주요 자리에 앉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어느 정도는 이미 트럼프가 말했던 대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구체적인 건 이제 취임 이후에 판가름이 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얘기를 종합하면은 취임 뭐 전후쯤 해가지고 한번 쭉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때가 어찌 보면은 막차 탈 수 있는 그렇죠. 기회 같은 최고의 느낌.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이걸 다들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모를걸요, 오히려. 아, 그래요? 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중에 알고 계셨던 분들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모두가 알면 사실 뭐 모두가 아는 위기는 네. 뭐 위기가 아니다 뭐 이런 네. 것처럼 이게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또 거의 그렇게 안 하지 다를 거라 되는군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또 한번 만약에 조정이 오게 되면은 그때 한번 좀 그렇죠. 네.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네.